광주 과학기술원에 계신 김희준 교수님께서 빅히스토리 K묵 우주와 생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준 교수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신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화학과의 석사와 물리화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MIT 박사후 연구원, 미 육군 네이틱 연구소 책임연구원, 프랭임햄 주립대 겸임 교수를 거쳐서 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광주과학기술원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희준 교수님의 우주의 생명 강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강좌는 한국형 무크의 명품 강좌로서 이 사회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김희준입니다. 일요일 더구나 이제 오전 시간이라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시기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조정희 박사님 앞에 계시고 제가 근데 양해를 좀 구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어떻게 제가 일정이 둘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제 경동교회를 나가는데 경동교회에서 또 강연이 하나 있어요. 거기 경동교회하고 한신대하고 이제 연합으로 종교와 과학이라는 그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하필 첫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후에 해야 되는데 또 여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 나올 때 혹시 토요일이 될까 기대를 했는데 토요일이 안 되고 일요일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곧장 가야 되고 끝나고 나중에 종합 토론에 제가 참여를 못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강의를 제 시간 맞춰서 하고 근데 제 시간보다 5분 앞당겨서 시작하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좀 늦어질까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10시 정도에는 될 수 있으면 끝내고 15분 정도 시간을 둬서 좀 토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서 혹시 도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그리고 참 그 유미재단하고 우리 박무로 박사님 참 좋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빅 히스토리라는 말을 이제 가끔 듣게 되죠. 우리가 히스토리 그러면 그죠? 전에는 기껏해야 한 10,000년 정도의 이제 인간의 역사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빅뱅이 확실해지면서 138억 년 우주 역사 그걸 통해서 또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말로 융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단 말이죠. 이 빅 히스토리인데 이제 자연하면 아무래도 키워드를 두 개 고르라 그러면 역시 우주와 생명일 거예요. 우주는 자연 전체, 시공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역시 생명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흥미롭고 그런 이제 현상이죠. 그걸 놓고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서 한 20여 년 살다가 귀국해서 이런 내용으로 쭉 강의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책도 내고 지금 이렇게 K목회도 이제 하고 요즘에 또 그 미국의 에덱스에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국은 궁극적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죠. 저게 잘 아시는 이제 고갱의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이 붙은 이제 그림인데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다윈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다윈에게 누가 종이 그 전에 종으로부터 이렇게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초의 종, 그게 생명이죠.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다윈이 하는 말이 야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그걸 물어볼 바에는 물질 자체의 근원을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때는 그 물어봐도 아무도 답도 못하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물질의 근원뿐 아니라 우주 자체의 제 근원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에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히고 그래서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참고 문헌이 좀 있을 텐데 두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미국에 살 때 이런 공부를 제가 처음 하게 된 그 계기가 됐던 책이에요. 사이언스지의 어느 날 그 책 소개가 나왔는데 미스 리비트 스타즈라고 있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 무명 여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 빅뱅 우주론의 첫 단출기인 분이에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란 걸 그 주기와 광도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보시면 참 허블 얘기도 나오고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육해서 이걸 이제 번역이 안 된다 봤더니 안 돼 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화학자인 제가 이 천문학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여 년 그 가르치던 거를 정리해서 서울대 청년 퇴임할 때 나온 책이 바로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이란 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 다 있고 물론 생명에 관해서까지 쭉 이제 총괄적으로 돼 있고 저걸 보시면은 저게 만약 시퀄 연속 책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은 무슨 좋은 제목이 있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과학적 대답은 이미 나왔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은 우리가 빅뱅에서 왔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10년이라도 더 공부하고 해서 책을 낸다면 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과학적 대답, 종교적 질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쓴 빅뱅 우주론의 세 기둥이라고 아주 짤막한 책인데 이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영시를 통해서 이걸 소개하는 책인데 요건 오늘 이거 상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따 퀴즈를 해가면서 한 분을 선발해서 이거 나중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예. 자, 우리가 빅뱅을 이제 대충 감을 잡으려면 지금으로부터 출발해서 시간적으로요. 10, 100 이렇게 10배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중요한 그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10년 전에는 이거 하나하나 바로 놓길 질의응답하면 너무 시간이 가고 빨리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10년 전에 코리아 스폰서드 무슨 컵이죠? 월드컵이죠. 그다음에 100년 전에 뭐죠? 프로스트죠. 그다음에 1000년 전에는 유럽에 특히 유럽의 어떤 시기였죠? 그때가 미들 에이지보다도 저기 지금 마녀 사냥하는 그런 이제 사진인 그림이 있는데 암흑기죠, 그렇죠? 암흑기예요, 다크 에이지예요. 자, 그다음에 한 10,000년 전에는 인간이 그죠? 저기 뭐 다 그림 있죠? 농경을 시작했어요. Started agriculture. 예. 그다음에 10만 년 정도, 10만 내지 15만 정도 전에 우리 누가 브랜치 아웃 됐어요? 예, 세피엔스가 했고, 그다음에가 이제 100만 년 전이니까 뭐 50 내지 10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호모 세피엔스가 아니고 누구죠? 그러니까 에렉투스예요. 예, 에렉투스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100만이었고 한 100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요. 예, 거기 이제 제인 구데알도 있는데 이 침팬지하고 갈라져 나온 게 한 700만 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거 뭐 유전적으로 잘 좀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1억 년 전에는 이 지상을요. 예, 누가 지배했어요? 예, 다이너소르고요. 예, 그때 우리 포유류의 조상은 정말 숨어서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1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10억 년 전으로 가면요, 한 빌리언이죠. 10의 9승. 그때 지상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고 모든 생명체가 이제 바다에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육상에 다이너소르가 지배하듯이 바다를 지배했던 생명체가 그 뭘까요? 예, 사이아노박테리아죠. 아니면 포토신테틱 박테리아 그러면 될 거예요. 예, 광합성 박테리아가 그렇죠? 그 에너지를 햇빛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작을 개발하고 이게 아주 뭐 지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육상의 식물, 그렇죠? 또 우리는 식물을 먹고 살고 자 그렇게 돼서요. 이제 10억 년 전이나 말이죠. 그럼 거기서 100억으로 뛰어버리면 중요한 걸 놓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한 50억 년 전에 이제 태양계의 생성이 있고, 그리고 한 40억 년 전에 생명의 출현이 있고, 그 생명이 한 40억 년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10승이 되면 여기에 100억인데 100억이면 이게 우주의 나이에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138억이니까 그때는 the universe was born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거꾸로 우주의 역사를 대충 이제 파악하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요 전체를 놓고 빅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크게 5단계의 진화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고, 뭐 사실 제가 이거 만든 이제 도표인데, 빅뱅에서 출발해가지고 초기 우주에는 입자의 진화가 있어요. 쿼크 이런 걸로부터 양성자, 중성자 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요. 장외익 교수님도 오셨네. 그 다음에는요, 별이 태어나서 별이 진화를 해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신성 거치면서 그 안에서 원소가 진화해요. 빅뱅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밖에 안 생기고, 원소의 진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게 화학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거 참 제가 반가운데 중심에 화학적 진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생물이었던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이것들이 반응을 해서 생명의 핵심인 아미노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우리 화학적 진화라 그러죠.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세포가 생기면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그런 진화가 쭉 한 40억 년간 일어나고, 최근에 한 10만 년 사이에 우리 인류의 진화가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좀 잘하시면 나중에 이 책을 이제 타는 겁니다. 자, the universe is a big history filled with 뭘까요? 뭘로 차 있을까요? 요거 history랑 라임이 돼야 되겠죠? 영시니까. 물질 히스토리는 라임이 안 되는데 이게 영어에 돼요. 영시니까. 자, 누가 빨리 손드세요? 주연하고 히스토리하고 라임이 안 되잖아. 근데 빅 히스토리니까 이게 밋밋하게 해서 그럼요. 세 번째 줄에 좋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신비로 차 있어요. 이제 좋은데 이제 뒤를 계속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the drama, 우주적인 드라마예요. The drama is cosmic, 우주적인 드라마고, and so 미국으로 끝날 텐데 무슨 이걸로 끝날 텐데 이게 아니야. 계속 하셔야 돼.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하시겠어요? 이게 정적이겠어요? 밋밋하겠어요? 역동적이겠어요? 아니 지금 하시는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지 보세요. 자,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universe, 여기까지 주어잖아요.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is that it is, it가 우주겠죠 물론, it is 괄호인데 잠깐 생각하세요. 너무 서둘러 하지 마시고. 근데 이 말이 짧은 말이요. This is Einstein's fine verse. 짤막한 걸 verse라고 그러잖아요. verse인데 뭐에 관한 거냐 하면 about man's 괄호 in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간의 바로 뭐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짤막한 말이다. 그래서 it is 괄호 부분은요. 뭐랑 라임이 돼야 되나 하면 그 위에 incomprehensible하고 라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man's 그거는 universe하고 라임이 돼야 되고, 아니, 한번 기회를 드리고 틀리면 넘어갈게요. 자, 우주가 어떻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느냐. 아니, 그리고 5초 드릴게요. 아니면 패스하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니. 패스. 저 뒤에 계신. 오리진은 뭐 라임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빅뱅도 잘 모르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대충은 파악을 하고 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우주를 더 많이 지금 컴프리헨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줄에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짤막한 아주 재밌는 verse인데 이게 인간의 우주에서요. 인간의 뭐에 관한 걸까요? 이게 보면서 스로 끝나야 되는데 혹시 빨리 안 되시면 제가 우리말로 가르쳐 드릴게요. 번역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말 가끔 쓰지요.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란 말을 써요. 인간의 위치에 관한 건데 그럼 뭐가 좋을까요? 잠깐 계세요.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 Man's role in the universe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잠깐만요. 한 이디션 드리고 네, 아니네요. 그럼 다른 번 빨리 써주세요. 네, 예? locations. 그 비슷한 뜻이긴 한데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place. 이 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 이걸 place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을 찾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결국 우리가 상당히 특이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이만큼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억할 만한 그런 경고고. 자, 근데 저게 쫙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이거 부분적으로밖에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전체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의 드라마인데 이게 제멋대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확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보세요. causally connected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초기 우주에서 콜크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있고 이게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sequence of events,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까 K목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한 20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서 MOOC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Mass Open Online 코스인데, 작년인가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20개 대학, 아니야, 10개 대학인가를 해가지고 제가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에서 경제학과의 이중구 교수하고 저하고를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름에 한 2달 녹화하고 이게 다 동영상인데 그래서 진짜 우주에서의 생명, 우주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에덱스에도 올라가 있고 근데 제가 이거 홍보는 아니고 이거 소개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 학교를 들어가서 하면 이거 가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누언이라고 있어요. 대문자로요. SNU 서울대학이고 ON 이거 뭐냐면 붙여서 쓰세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오픈 에듀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개방 교육인데 요거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나 가서 하면 그대로 앱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게 하나 돼 있으면요 휴대폰 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거만 누르면 이런 강의들 여러 개가 쫙 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보시면요 13주차에 걸쳐서 한 주차가 대개 한 90분 내지 2시간 강의인데 이 한 학기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13주에 걸쳐서 자연과학의 핵심 내용을 아주 전체를 커버를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출발을 DNA로 해요. 그래서 1과에서는 워슨과 크릭의 그 이중나선 논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핵심. 근데 이중나선 구조의 핵심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대성전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그 로댕의 작품인데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게 안 돼요 자기 손으로요. 그 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DNA 구조가 이 컴플리멘터리한 스트랜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 생명의 이제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과에서는 근데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것도 1944년에 중요한 발견이 있고, 그러면 이제 DNA는 하나의 분자인데 분자가 되려면 이제 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3과에서는 원자론에 대해서 이것도 1926년도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제 페랑이라고 하는 분의 렉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원자가 또 어떻게 해서 분자가 되냐? 결합의 원리가 뭐냐? 그게 이제 4과죠. 이때는 아르곤이라고 하는 비활성 기체를 발견했던 로드 레일리의 노벨 렉처예요. 이게 1904년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원자들이 결국은 결합해서 아르곤이나 네온, 헬륨 이렇게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귀족같이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어서
안정화 쪽으로 가면서 이런 삼라만장이 된다. 그걸 배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소들이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핵이잖아요. 핵 속에 양성자수가 달아서 그런데 이제 핵의 구조. 요거는 그 라더포드의 또 렉처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 다양한 원소들 특히 DNA만 봐도 그렇죠?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육과에서는 원소의 기원을 다루고요. 이거는 1978년 노벨상 받았던 그 펜시스의 렉처에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7과는 그러면 그 육과에서요 원소의 기원을 얘기하려면 할 수 없이 빅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소, 헬륨이 빅뱅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빅뱅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래서 7과에서는 그 우주 배경 복사 그 얘기를 하고 8과에서는 이제 그보다 먼저 나왔던 우주 팽창 6, 7, 8 요게 이제 하나 묶여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이 이제 지구에서 태초의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을 만드는가 거기에 관련된 원리 그러니까 보호의 모델은 그 원자내에서 전자의 구조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이걸 만드냐 그다음에 화학적 진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DNA에서 출발하고 이제 단백질로 넘어가서 단백질의 구조를 또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다음에 광합성 그다음에 여기 그 위에 12과까지는 전부 자연이 했던 합성인데요. 그렇죠? 핵 합성도 그렇고 뭐 생명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한 가장 중요한 합성은 암모니아 합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한 학기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13과 중에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특히 우리가 빅뱅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한 15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둥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저기 있네요. 발이 세 개잖아요. 저게 두 개면 잘 서겠어요? 안 되죠? 네 개라도 오히려 뭐 안 좋아요. 오히려 세 개가 딱 좋은데 이게 진짜 빅뱅 우주론에 세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게요. 이게 이제 우주의 팽창이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리비트의 별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리비트가 나오는데요. 1908년에 이분이 어떤 중요한 발견했냐면 그 하늘의 그 많은 별 중에 특별히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서요 주기적으로 밝았다는 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하려니까 열심히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기가 길수록 더 밝다. 그러니까 우리 파도가 올 때요 쓰나미 같이 오는 거는 주기가 길잖아요. 근데 한 번 오면 크게 오고 그다음에 요 강가의 작은 파도는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처음 찾아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빅뱅의 출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전의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면 어떤 가까운 별은요 이게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각도를 재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해 가지고는 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한 400광년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보다 멀리 있는 별의 것을 어떻게 잴 건가? 근데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별이 얼마나 많은 빛을 내나를 알면 그걸 우리가 절대 광도라고 그러죠. 그걸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밝은가 어두운가 그건 겉보기 밝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될 텐데 이 문제가 뭐냐면 별의 절대 밝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어떤 별이 밝다고 우리가 볼 때 밝다고 해서 그게 빛을 많이 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기가 길수록 더 밝다. 그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1923년에 이제 그 리빗보다 한 세대 후에 태어난 이 허블이 나와서 중요한 발견하는데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제 성운이 있는데요.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이런 은하가 지금 우주에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예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 있는지 우리 은 안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사하다가 거기에서 요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걸 하나 찾았는데 그걸로부터 거리 계산을 해봤더니 아니 이게 한 100만 광년 지금은 25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100만 광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절대 우리 은하 내부에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좋은 퀴즈 문제인데 아까 퀴즈 누가 맞히셨죠? 마지막에 맞히신 분이 누구더라? 요거 좀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23년에 허블이 안드로메다에서 발견한 요 변광성이 주기가 길었겠어요, 짧았겠어요? 그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겉보기 밝기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하고 조합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한번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거 퀴즈는 아닙니다. 이 퀴즈 아니고 겉보기 밝기가 상당히 아니야 주기가 길어요. 그 얘기는 빛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그 별이 어디 있냐면 저 작은 막대기 사이에 지금 보일락말락한 그 별이에요. 그러면 겉보기 밝기가 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잖아요. 잘 안 보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는 얘기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한 번 100만 광년이다. 그래서 1923년이요. 우리 우주가 상당히 크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적어도 두 개 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계 4개에서 1000억 개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일단 발견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1929년 사이에 이분이 혼자서요. 물론 조수가 있긴 했는데 한 40개의 은하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비례 관계인데요. X축은 뭔가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고 Y축의 값은 뭐죠? 이건 지금 속도인데 그 은하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무슨 속도냐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후퇴 속도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는 그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 그렇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례 관계가 나온다. 이게 2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아까 이 X축 값 거리는요. 셀페이드 변광성을 통해서 일단 재야 되니까 1908년에 그 리비트의 공헌이 일단 아주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 됐고 그다음에 5년 후에 슬라이프라고 하는 또 천문학자가 이분이 이제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게 지금 편의를 나타낸단 말이죠. 처음에 봤던 거는 안드로메다는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청색 편의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이제 허블이 멀리 있는 은하를 보니까 이게 다 적색 편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저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주 전체가 팽창한다는 얘기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그래서 하여튼 허블의 법칙, 우주의 팽창이 이제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제 그 빅뱅에 대한 단서인데,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재미있는 트위스트가 하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두 번째가 키 큰 분이 허블인데 허블도 만나서 데이터를 보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유명한 얘기죠. 우주상수라는 걸 이제 도입했다가 초래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상수는 왜 도입했냐면 이분은 또 이런 다이내믹한 우주를 믿지 않고요. 우주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이면 모든 전체가 한 점으로 몰려들 텐데 그거는 또 별로 반갑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밖으로 밀어주는 그런 뭐 압력이랄까 힘, 에너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수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허블 법칙이 나오고 보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우주 자체가 팽창하니까 구태여 밀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래하고 내 일생일 때 최대 실수라고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런 걸 이해한 걸 보니까 나중에 이게 컴프리헨드 했다는 게 뭐 좀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거 보면요. 일단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아까 23년에 그 발견이 일어나면서 The universe is bi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은하가 2개예요. 적어도 2개예요. 그 다음에 29년에 나와서 팽창이 발견되면서 이제 The universe is getting bigger. 이게 그냥 큰 게 아니고 더 커져요.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한 20년 전에 이게 우주 가속 팽창이라는 게 더 발견이 됐어요. 팽창을 하는데 그냥 계속 같은 속도로 쭉 팽창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후반부에 오니까 가속이 돼요. 더 빨리 팽창을 해요. The universe is getting bigger faster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 팽창을 가속시켜 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우주 상수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팽창에 관해서는 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자, 허블 법칙이 나오고도 한 20년이 지나도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우주에 기온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허블이 봤던 거는 비교적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가 본 거는요. 그때 29년에 봤던 거는 기껏해야 한 1000만 광년까지밖에 못 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이게 130억 이렇게 되니까 빛이 100억만 해도요. 100억 광년 동안 달려온 거리가 이게 년 동안 100억 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광년에 비하면 1000만은 이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0.1%를 보고 우주 전체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긴가민가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제 예상이 나와요. 만약에 가모프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우주가 그랬다면 모든 것이 과거로 우리가 필름을 돌리면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그러면 한 점으로 수축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우주 에너지가 밀도가 굉장히 높고 온도가 높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팽창했으면은 우주 전체의 그 배경에 굉장히 낮은 에너지가 깔려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산도 몇 도쯤 될 거라고도 계산했는데, 그게 또 역시 40년대 말인데요. 근데 이제 한동안은 이걸 뭐 테스트 해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정도, 그때 기술로는 이거는 도저히 검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2차 대전 동안에 그 레이더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그 마이크로파 검출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저게 뒤에 보시는 큰 저게 이제 벨 연구소에 있는 그 마이크로파 안테나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통신 회사니까요. 통신 위성을 추적하려고 만들었던 안테나인데 저게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쓸 사람이 쓸라고 공고를 냈더니 이 벨 연구소에 있던 저 두 분 펜저스 윌슨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거 내가 쓰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험하고 싶어서 장비를 손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잡음이 들어요. 칙칙칙칙 하고. 얘가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없어져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게 뭐냐면요. 저 위에서 이게 지금 옛날에 차트 리코더로 이제 이걸 기록을 하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쭉 일정한 값이 있어요. 그 값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파 이제 검출기를요. 액체 질소 절대 온도 한 4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담그면요. 그때 신호가 이제 4도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이제 저 안테나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 다음에 창문을 쫙 열었더니 이게 펜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값이 쫙 나와요. 그 얘기는 우주에서 지금 이 마이크로파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창을 닫으면 원자리로 쫙 돌아가고 근데 굉장히 재현성 있게 1년 내내 어느 방향으로 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걸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 없애지 못했던 잡음 때문에 결국 78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 예상됐던 배경 복사가 발견된 거고 그래서 빅뱅이 확실하게 이제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78년이고요. 대충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40년 전이죠. 근데 저거 하고 나서도요. 이 과학자들이 참 궁금증이 끝이 없는 게 이때는 그 단일 파장에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기의 그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절대 온도로 3도라고 그래요. 3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도 정도다. 2도일 수도 있고 4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그냥 3도가 아니고요. 3도에 해당하는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나타낼 건가 이게 아주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그 흑체 복사가 뭐냐면 이게 10벌간 쇳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3000도면 그 빨간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파장의 빛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기 왼쪽에 보시더니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자, 그런데 이게 만약 3도라면 3도에 해당하는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나올 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노벨상 받고 1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요 89년에 이제 코비라는 위성이 올라갔는데 그때 이 매더란 분이 이걸 책임을 지고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해봤더니요 너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 이게 제 수상 강연할 때 얘기인데. 그래프에 점들이 한 200개쯤 찍혀 있고요. 거기 이제 선이 있는데 선은 그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고 실험차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더구나 뭐 보증할 길이 이제 없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궁금한 게 이게 3도에서 한 1도 정도의 오차가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한데 이게 진짜 균일한지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지가 이제 궁금한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써요? 현재 우주를 보면 별과 은하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빈 공간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초기 우주가 완전히 균일했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간 어딘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몰려서 말하자면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가지고 이제 현재 우주가 되는 건데, 그러면 초기 우주의 차이가 있는가를 잡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코비 이성이 올라갈 때, 이 스무트라고 하는 분은 그 부분적으로 부위별로 그 차이가 있나 그거를, 그래서 우리 비등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테스트하는 또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찍어왔는데, 그 저 위에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아주 유명한, 과학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그런 대본 그림인데요. 예, 처음에 얻었던 그 우주의 배경 백사의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빨강하고 파랑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걸 잡아냈고, 그래서 그 두 분이 2006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78년 상 받고 한 30년 후에 이 배경 복사 관련해서 또 한 번 상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더 좋은 장비를 계속 올려요. 인간이 참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 WMF랑이 올라가서 더 정밀한 사진을 찍어냈고, 몇 년 전에는 이 플랑크 위성이 또 한 번 올라가서 아주 그냥 좁쌀알 같이 찍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저 셋이 일치해요. 예, 그 온도가 낮은 부분은 항상 낮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해지고. 예. 근데 이제 물론 왜 이런 차이가 나오나, 그건 우리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 초기 우주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델타 T의 시간의 오차는 굉장히 작은데, 그러면 델타 E는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저렇게 이제 정밀해지면 그 미세한 차이를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요. 그 정도 미세한 차이가 발전해서 현재 우주의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이거를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모델링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138억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허블 법칙 가지고는 이런 정밀한 숫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팽창 속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복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빅뱅을 확실히 믿게 됐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여러분 그 두 가지 팽창하고 요 배경 복사까지 들었는데, 역시 빅뱅이 있긴 있겠구나, 그 이제 좀 동의가 되시죠? 근데 다행히도 세 번째 기둥이 또 나가 있어요. 이게만요,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 요즘에 그 왜 광고에 현대 자동차가 광고를 하죠. 우주의 75%가 수소다. 우리는 그 수소를 가지고 뭐 차를 굴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원소가 많은가, 양이 어떻게 되냐, 비례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사가 아니고 삼생만물 그랬어요. 일은 아무래도 에너지 같아요. 예, 이게 불변에 보존이 되는 양이고, 근데 이제 1에서 2로 갈 때요, 1에서 갈 때 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의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그 MC 스퀘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질량이 없는데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빛이거든요. 그때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 에너지가 빛과 물질로 가고 둘이 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물질에 집중해서 보면요, 물질은 또 물질과 반물질이 있어요. 이게 다 초기 우주 때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그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고, 근데 초기에 어떤 델리케이트한 이유 때문에 물질이 반물질보다 한 10억 분의 1 정도 약간 더 많아가지고, 물질 반물질은 서로 상쇄가 돼서 다 빛이 돼버리고, 그 1억 10억 분의 1인 물질이 모여서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되고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또 집중해서 보면요, 크게 우리가 쿼크와 렙톤 이렇게 나누죠. 이게 표준 모형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삼색 만물, 현재 우리가 되는데 필요한 거는 그 쿼크와 렙톤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세 종류예요. 요즘에 이거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데요.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렙톤 중에는 전자, 요 세 개만 모이면 우리가 돼요. 왜냐하면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조합을 이루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전자는 이미 있고, 그래서 이제 만물이 된다. 이제 이런 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빅뱅하고 이제 어떻게 맞아 들어가냐 하면, 빅뱅이라는 결국은 초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우주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했던 얘기니까, 그럼 온도가 이제 급격히 떨어질 텐데,
그 초기 우주에서 이런 입자들이 충돌해 가지고서 수소, 헬륨 이런 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탄소니 뭐니 생명이 필요한 그런 건 아직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확 팽창했기 때문에 이 충돌할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고 온도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관측적으로 과연 그게 맞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부터 바닥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아주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시간인데 그때 이제 콜크들이 생기고 그 중에 특별히 업 콜크, 다운 콜크는 각각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 전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봤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콜크는 뭐하러 저랬을까? 안 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한 1마이크로조쯤 되면요. 그게 업 콜크 둘하고 다운 콜크 하나면 3분의 2가 둘이면 3분의 4가 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업 콜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 하나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둘이면은 상쇄가 돼서 0이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됐단 말이죠. 그때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콜크의 전하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조물주가 만약 계시다면 이분이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 줄 아는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값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때까지는요 양성자는 이해가 돼요. 저게 플러스 1인 걸 보니까 마이너스 1인 전자하고 나중에 만나서 이게 중성원자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성자의 존재 이유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잖아요. 이게 0은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한 3분 기다리면 돼요. 3분 사이에 양성자가 자기끼리 충돌해서 헬륨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반발력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중성자가 있으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콜크 간의 소위 강한 핵력이라는 그 힘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충돌하면 반발이 없이 쉽게 만나고요. 그걸 우리가 중수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양성자,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결국 헬륨까지 가는데 이렇게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생명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중성자가 꼭 있어야겠다는 게 거기 가면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콜크로 들어가면 이 콜크가 그렇게 이상하게 태어난 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현재 우주가 될 수 없구나. 그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궁금한데 중성자 뭐 있냐, 왜 있냐 궁금한데 그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이해하게 됐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성원자가 되고 쭉 발전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근데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또 아주 중요한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리비트는요. 아주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하버드의 전신이었던 여학교를 졸업했는데 천문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하버드에도 그렇고 세계 어딜 가도 천문학 그 석사 박사 과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성들을 위한. 근데 이제 이 페인이 공부할 때는 한 20년 지나서 아직 이분이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케임브리지에는 그런 과정이 없고 하버드에서 먼저 여성을 위한 천문학 박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여성을 위한. 그래서 하버드로 유학을 와서 이걸 연구를 하다가 우주의 수소가 가장 풍부하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아주 중요한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둥에 대한 아주 핵심 자료를 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보세요. 79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우주 배경 목사 때문에 페니저스 윌슨이 노벨상 받은 게 7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우주론이 잘 이렇게 맞춰서 아구가 맞고 이걸 다 보고 돌아갔어요. 노벨상까지 주는 걸 보고.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젊은 과학자의 그 기쁨은 자기가 처음으로 뭔가를 발견하거나 뭐 이해했다 이건데 자기같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이 먹은 과학자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뭔가 아주 베이그했던 것들이 하나로 잘 정리가 돼서 뭉치고 백두산 천지에 우리 가보면 처음에는 안개가 뭔지 안 보이고 안개가 걷히면서 봉우리가 하나하나 나타나다 나중에 저렇게 장관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깨닫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이 한 100년 전에 출발했던 그 리비트, 슬라이퍼, 허블 이런 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우주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해하게 된 거. 이게 우리는 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이것도 참 기억할 만한 제. 그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퀴즈가 어디까지 갔나 제가 또 잊어버렸네. 네, 그럼 새로 시작해야겠네. 아까 그걸 못 하셨으니까. 자, 이거 하면서 시상을 할게요. 자, The Big Bang 괄호. 이게 우주론이에요. Big Bang 우주론은 if we use a tripod analogy, 우리가 저렇게 산발이 그 비율을 써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괄호는 뭐죠? analogy랑 이 라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론이니까 뭐 쉽겠죠. 그러면 좀 누가 할까요? 예? theory는 cosmology죠. cosmology죠. 이게 제가 얘기해 버렸네. 네, 이거 새로 해야겠네. 이렇게 The Big Bang cosmology예요. If we use tripod analogy, 그러면 stands on three pillars, 세 개의 기둥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the first is the expanding 뭘까요? 첫 번째는 팽창하는 뭐예요? 요게 지금 pillars랑 라임이 돼야 되겠죠? 자, 누가 빨리 손 들고? 네. 코스모스하고는 필러스는 조금 라임이 잘 안 되네요. expanding cosmos라고는 안 그러죠, 되게 우리가. 네, universe예요. expanding universe예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the second is the cosmic background. 뭐였죠? 누가 손 들고 빨리. 예, 예? 복수 안 돼, 영어로. 예, radiation이죠, radiation. 예. 지금 막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맞추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the second is the cosmic background radiation이에요. 그래서 together니까 뭐예요? 우주 팽창하고 배경 복사가 합해져서 they form a strong foundation. 그러니까 radiation foundation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둘만 해도 기반이 튼튼해요, 지금. 그런데 then we have cosmic elemental 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확실히 손 들고 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뭐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셋이 모이니까요. Giving the model a firm stance. 자리가 딱 잡혔잖아요. 스탠스가 좋아졌어요. 자, elemental substance. 그럼 좀 이상하네요. elemental substance. 근데 이게 stance랑 라임이 돼야 되겠죠? stance. 제일 뒤에, 네. 아니, 스탠스랑 라임이 된다니까? 그리고, 자세인데, 그럼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 이게, 저보고 을 번역하라 그러면, 우주의 원소 분포, 이렇게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분포라는 게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지 그 얘기잖아요. 아까 누가 손 드셨죠? 예, 뒤에. 조금 예. 예? density. 이거 수를 끊어야 된다니까? 예. 이것도 라임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예. distance? elemental distance는 말이 안 되죠. variance? 그럼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뭐가 풍부하다 그럴 때는 abundant하다 그러죠? abundance겠죠? abundance. 누가 그러셨죠? abundance라고? 아까도 많이 마셨으니까 상을 드려야겠다. 이거 끝나고 드릴게. 자, 근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됐네. 한 2분만 더 할게요. 박물 박사님 괜찮겠어요? 2, 3분만 더 할게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어낸요 가장 멀리 본 우주예요. 지금 허블 얼트라 딥필드라고 그러는데 이 사진 하나에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자,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뭘로부터 알아요? 저거 다 멀리 있는 은하인데 이 멀리 있는 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부 다 멀어져 가면서 스펙트럼의 적색편을 나타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135년 동안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 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 저 어두워 보이는 배경에 아주 암흑의 공간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 것. 예, 배경에 뭐가 있어요? 배경 복사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단서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분포는 어디 있냐면요. 예, 우리 물론 요 장미 위에 빗방울 여기 있는데, 우리 현재 우주 여기에는 수소 헬륨이 물론 뭐 헬륨은 별로 없고, 지구는 사실 특별해요. 근데 우리 예컨대 태양계 아니면 뭐 우리 은하를 조사하면요, 거기에는 압도적으로 수소 헬륨이 많고, 근데 무거운 원소 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우주에 보면요, 원소 분포가 있는데
저기서 아주 멀리 있는 적색 편이가 엄청 큰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 스펙트럼을 보면 혹시 짐작해 보시겠어요? 그 스펙트럼에는 어떤 원소의 지문만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초기 우주잖아요. 아주 초기에 생긴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원소만이 나올까요? 예, 거기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나와요. 그게 원소 분포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분포도 물론 있고요. 어느 은하를 봐도 똑같아.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그런 분포가 있고, 그래서 저 사진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은 제 세기둥을 이해하는 게 되는데, 이거 저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저 빅뱅을 이해하고 쭉 발전한 걸 보니까 요 시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 주웨일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 강연에 얘기가 있어요. 자, with the beginning, 예, 시작이 좋으면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이 좋으면. 근데 even if branching is unpredictable, 이게 가지가 어디로 칠지는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the blossoms are rich, 꽃은 만발하고, and the big picture is beautiful. 그랬어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발이 좋아야 돼. 싹이 잘 타야 돼요. 씨를 뿌렸는데 이걸 누가 집어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싹이 잘 트면 가지가 어디로 칠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얻어진다. 자, The Big History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현지의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건 뭐 이런 우주가 다 있어? 시시하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은하 그거 보면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고, 예, 그런데 이게 출발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바로 빅뱅이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떨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기고 이것들이 태양계를 만들고 거기서 생명을 만들고 발전하고, 근데 거기에 다 지금 기본적인 것 물리적인 원리들이 들어있고 그걸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게 정말 빅 히스토리고 또 멋진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 예,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멋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알기 쉽게 우주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신 김희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